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 국회직 8급 1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조금 빠른 속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회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시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였던 사건이죠. 한미약품 사건이나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의 변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의약품에 대해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제약회사한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정상가대로 의료기관에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의료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또 환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제약회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명 모두에게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제약회사한테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약국이 요양기관으로 강제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의료기관에게 지원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만을 판로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죠.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4명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법규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약제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도 포함을 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 말고도 약제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를 하고 있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약제 제조 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판매 예정가의 산출 근거 및 내용, 동일 또는 유사 약자와의 장단점 및 판매가의 비교 등 비용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제약회사입니다. A고 B 제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A제약회사는 경영상 큰 타격을 맞게 될 위험에 처했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을 받게 되지 않으면 그 B라는 제품은, 의약품은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원고는 제약회사 쪽입니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규율이죠. 직접 규율.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규율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 즉 집행적 법규명령의 자동적 집행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해진 제품들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게 된다. 그런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2003년도, 6년도 2번의 사건이 있었고요. 형식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4명이죠.
4명입니다.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 집행적 법규명령이고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위에 거랑 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했고요. 같은 얘기니까 둘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집행정지 신청에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고, 임시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가구제수사무소 집행정지 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취소 소송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을 말하는 것이죠. 집행정지 본대 회급 복명의 첫 번째 본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돼야 된다.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출에 고시에 효력 발생일을 처분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를 제기하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1년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1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고려해 줘야 됩니까? 주관적 제소기간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객관적 제소기간으로서 1년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정당한 사유가 함께 고려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1년 이렇게 끝나는 거죠. 1년 이렇게 끝나는 일은 따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처분 아니겠습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지금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집행적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 처분으로 본다면 이것은 일반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한 날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주관적 제소기간으로서 90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별 처분이 고시가 된 경우라고 하면 14일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일반적인 개별 처분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날 알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는 알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 처분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반 처분이 되는 것이고 A는 그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A에게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또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죠. 이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4명이고 그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제약회사가 불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신청인 적격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집행정지의 신청인 적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도 취소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소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적격으로서 신청인 적격이 필요한데요. 본체 소송으로서의 취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보전 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에서 신청인 적격은 항상 인정됩니다. 항상 인정됩니다. 원고 적격 인정되면 신청인 적격은 언제나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정지에서 별도의 신청인 적격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신청인 적격은 언제나 인정됩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피고 적격자가 피신청인 적격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 적격자가 피신청인 적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 적격이라거나 아니면 협의의 수익과 신청이익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고 적격과 신청인 적격, 피고 적격과 피신청인 적격의 문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그 다음 12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에 의한 소관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당의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
권력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권력은 일부 함께 그 사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이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 입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괄적 위임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부에게 법정립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위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립 권한, 즉 행정 입법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건 우리 헌법 76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권의 행사로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바로 떠오르는 것은 금융실명제가 떠오르겠죠.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넌 뭘 말하는 거냐면 위법한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규 명령을 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누구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겠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 의한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 의한 통제입니다. 국회에 의한 통제고, 국회에 의한 통제 중에서 직접적 통제 수단입니다. 직접적 통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 유보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그것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법규 명령과 같이 법률의 하위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 종속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 대위 명령에 해당을 합니다. 대통령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승인 유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승인 유보 제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위임에 의해서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애당초 앞뒤 말이 충돌을 하고 있죠. 위임이 필요한데 직권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당초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집행명령입니다. 위임명령과 다르죠. 법규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로 집행명령이고 우리 헌법 95조에 따르게 되면 이거의 별칭으로 직권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75조의 집행명령과 95조의 직권명령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고 둘 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임명령이 아닙니다. 위임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별칭이 직권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규 명령의 형식을 아예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원 규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달리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예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규칙의 법규 명령성을 인정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고 열거적 규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하게 되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효과, 관리 의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의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만들면 그걸 우리가 자치조례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조례 지정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서 기관위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치조례가 아니라 위임조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임에 있어서는 자치법적 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2조 단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자치조례라고 하더라도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률 유보 원칙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 제한과 의무부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 역시도 그 지역적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법률 유보 원칙을 완화 적용시키게 됩니다. 13번 공물에 관한 판례 태도로 옳은 것은 공물법 문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문제죠. 특정 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어 준공검사는 뭐예요? 사용 승인 말하는 거죠. 사용검사라고도 합니다. 건축검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에 해당을 하죠. 소수설은 허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교부되어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 건축물의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해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변상금이라는 것은요, 이건 무단 사용이란 뜻이잖아요. 무단 사용이죠. 무단 사용일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 그것은 100분의 120의 금액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불문하고 전부 다 처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용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겠죠. 변상금을 부과를 했다는 것은요, 위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거요.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이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 사용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무단 사용이란 뜻이죠. 이제부터는 무단 사용이라고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용 승낙이 철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내포한다라고 해석될 수밖에는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 5, 6, 12가 있었나 보네요. 두 개가 정답으로 되어 있네요.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에게는 점포 앞에 도로에 좌판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건 아니죠. 영업신고,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영업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도로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된 건 아닙니다.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무단 사용입니다. 이건 무단 사용입니다. 국유 하천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용 개시가 있어야 한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죠. 이것은 국유 하천 부지라고 했습니다. 하천 부지, 국유 하천 부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천이라고 하게 되면 하천에는 하천 시설과 하천 구역까지가 하천의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이게 하천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해서 하천이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공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공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공공물입니다. 인공공물,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은 별도의 인공을 가하여 그 형체적 요소를 제공해야만 비로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공물은 그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틀렸고요.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공용 개시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물이 성립되기 위한 측면으로 의사적 요소와 형체적 요소 중 의사적 요소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별도의 공용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용 지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연곡물은 그것이 곡물로 성립이 될 때는 별도의 공용 지정, 의사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연곡물이 곡물에서 사물로 소멸될 때는 그때는 별도의 공용 폐지라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해집니다. 만들어질 때는 필요 없고 없어질 때는 필요한 게 바로 자연곡물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천의 전명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도로전명허가, 하천전명허가와 같이 곡물 사용권 설정하는 특허죠. 곡물 사용권 권리 설정하는 특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천 전용이나 도로 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아무리 이와 같은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다라고 하면서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이 있었다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 부지가 일반 재산이었던 것이겠죠. 일반 재산 사물이었는데 곡물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라는 곡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 지정이 따로 필요하고요. 그 공용 지정은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에 당합니다. 별도의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공용 지정이 필요한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거의 총론은 겹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에 대한 법정 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 96조에 따른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행정기관이 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즉 직무의 범위는 권한이라고 하죠. 그 권한의 범위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권한 위임을 하려고 하게 되면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부위임 같은 경우에는 권한 배분 관계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내부위임을 협의의 내부위임으로서의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 전결뿐만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이 돼버리게 되면 그럼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한 사무니까. 하지만 내부 위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권한은 위임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수임청이 내부임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만약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체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그것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피고 적격과 관련돼서는 외부적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권한 위임과 내부임 모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앞에 1번과 겹치네요. 그렇지 않고 내부임은 권한 배분 관계 변경을 가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법원은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한, 그러니까 사무위임 규칙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기간 위임 사무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는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의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권한 위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한 의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무의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조례냐 규칙이냐. 잘못됐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위반돼서 그 사무위임 조례죠. 지금은 사무위임 조례는 무효인 조례입니다. 무효인 조례여서 여기서 이루어진 권한위임은요 법적 근거를 구비하지 못했죠. 이거는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권한위임입니다. 무효인 권한위임이고, 그러니까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수임청이 그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주체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행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사무임 조례가 위법이에요. 뭐에 위반돼서 위법입니까? 이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22조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위법이 된 거고요. 지방자치법이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위임도 역시 위법 무효입니다. 이거는 헌법 96조 헌법에 위반돼서 위법이고 역시 처분 아니고 공정력 없기 때문에 바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처분이 위법해졌는데 이건 주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부터 위법이 출발해서 끝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럼 출발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대한 문제는 출발점을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조례가 사무임 조례가 무효였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라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위법인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무효라는 사실. 1단계 부분이 무효였다. 여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분도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였다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위법이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왜 위법이었는가? 이거는 조례가 법률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것이죠. 조례는 법규명령의 일종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명백할 수 없다. 이겁니다. 명백할 수 없다. 그럼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겁니다. 얘가 무효였던 것은 중대 명백해서 무효였던 게 아니라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무효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는 이 사유가 결국 맨 끝에 3단계 처분까지 넘어온 것이고 이 처분에서는 그것이 발현되어 취소 사유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부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처분을 무권한의 행위로 무효로 보고 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주체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가 바로 4번입니다. 주체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예외가 4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주체 하자가 아니라 형식의 하자에 불과하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주체 하자라고 보고 있고 무효 사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을 하면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누가 되는 거죠? 얘는 징계 요구권자입니다. 징계 요구권자.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죠. 그러면 이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면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겠죠. 2단계, 그 다음 3단계.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징계권자한테 통보를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도 임용권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권자는 둘 다 임용권자로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징계 요구를 했던 징계권자, 현재는 이제 징계권자죠. 의결 나온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면 그 의결된 내용대로 그대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정할 수가 없으면 상급 징계위원회에다가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건 15일입니다. 15일. 근데 이거는 강론에 공무원법에 고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 2, 3, 4, 5는 총론입니다. 2, 3, 4, 5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원징계처분, 원처분이죠. 소청결정, 재결이죠. 예, 원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공무원법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일 텐데요. 예, 공무원법엔 재결주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면 소송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 적용시켜서 19조 단서에 따라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의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소청정치주의가 행정심판정치주의 얘기하는 것이죠. 적용되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의 첫 번째 공입니다. 두 번째 공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죠. 예, 행정심판 정치주의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일반적 공무원에서 이번에는 교육공무원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말하는 것이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을 거쳐 얘네들은 교원지휘법에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고요. 예, 소청결정을 거쳐서 교육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도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변형해서 들어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원지휘법 10조 3항에 보게 되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이 교소위의 결정은 재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버리면 문헌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결주의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교원지휘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라는 것이 사법상 행위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소의 결정이 바로 처분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요, 교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얘기한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 생각하면 10조 3항은 재결주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난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헌대로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물리 해석해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 재결주의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는 완벽한 재결주의입니다. 근데 사립학교 교원 포함 이것 때문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재결주의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여기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원처분 중심주의 이런 식의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립학교 교원이죠. 사립학교 교원이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무엇이다? 사법상 행위다.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심판이 되는 것이고 교소의 결정은 처분으로서의 재결, 즉 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원처분이 되는 거니까 이건 처분 취소입니다. 교소의 결정에 대한 소송 이거밖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애당초 재결 처분이 없습니다. 여기엔 재결 처분이 없고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며 여기서는 재결청으로서의 교소위가 아닙니다. 지금 피고가 재결청이 아니고 처분청으로서의 교소위라는 피고가 되는 겁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 쪽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문제 아주 좋습니다.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8급 문제가 아주 좋고요. 9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번 17년 말 12월에 문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약간 길어진 것이고 계속 길어질 겁니다. 계속 길어지는데 얘네가 원하고 있는 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고 이게 더 나가면 변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시로 넘어가면 앞에 박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박스가 앞에도 조금씩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박스가 크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건 최종적으로 바뀌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풀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주택 재개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 말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두 개였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들어없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그냥 둔 채 건축물만 들어없는 게 되는 것인데 뭐 법리는 똑같습니다. 이 조합의 법령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건 이제 재개발 조합이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이거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신입니다. 준비 단계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뭐라고 했어요? 구성 승인은 강상 인가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는 아니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옛날식으로 치게 되면 기본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식으로 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의 그냥 요건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요건일 뿐이죠.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이다? 공법인이다. 공법인이다. 그래서 공법인으로서 얘는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봤었습니다. 2009년도 판례입니다. 판례 변경이었었고요. 이와 같이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 관계에서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맞는 말이죠. 이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지문입니다. 이러한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이거 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이거 처분이죠. 얘가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기타 행정 주체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과 같은 계획 처분을 발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판례가 맞는 거죠. 행정 주체고 행정청이다라고 보려면 이건 특허다라고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경비부가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앞에 있는 본문에서 이미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본문만 봐도 바로 특허다. 특허다.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네요. 1번.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강학상 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강학상 인가는 종전 판례 입장이고 이미 깨졌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기본행위란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설립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틀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도록 하며 이것은 심지어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완전히 틀렸고요.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범상이익은 없다? 있다. 있다죠. 있다. 이제는 인가처분, 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요건을 다투는 겁니다. 요건. 동의의 하자가 있으면 요건을 다투려면 당연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개발조합 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한고송으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이건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네요. 지금 2번과 3번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는 거네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거네요. 그렇죠? 2번과 3번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번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순서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1단계 강학상 인가, 조합 설립 인가 2단계 강학상 이거는 특허가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 시행 인가 이것은 3단계 강학상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4단계 강학상 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가 맞고, 받고 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기 위해서는 인가처분 자체를 취소를 다투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규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계획 처분이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계획 처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계획 처분에 대해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안을 바꾸는 것, 기본행위, 관리처분 계획 안의 결의, 이걸 다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강학상 인가처분 이걸 다투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새로 생긴 뿅 계획 처분,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성으로 다투라. 이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인가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은 민사상 행위로서 처분성을 갖지 못한다. 4번, 5번 또 배치되네요.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은 계획 처분이 맞습니다. 대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X 할 테니까 직접 세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의 원인이 되는 의무 불이행은 법령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와 법령에 의한 행정처의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하명과 허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명은 행정행위의 하명이 있고요. 처분 하명도 있지만 모두 있습니까? 법규하명도 있습니다. 법규하명, 법에 의해서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하명도 있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는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처분 허가가 있고요. 법규 허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규 허가는 없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개별적으로 해제해서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법규 허가를 인정을 해버릴 거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금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한 걸 일반적으로 해제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법규 허가는 없지만 법규 하명은 존재합니다. 지금 얘기가 법규 하명 포함하냐? 이거예요. 포함합니다. 법규 하명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법규 하명이 같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나 공원 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불법 점용 및 공작물의 설치는 대집행의 대상이다.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철거하는 것은. 하지만 불법 점용입니다. 점유하여 사용한다. 그 안에 뭐 포함되어 있어요? 점용은 점유 사용인데 그 안에 점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점유가. 이거를 깨려고 하게 되면 점유권을 해제시키고 하려면 뭐예요? 그거는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실력 행사가 필요한데 그 실력 행사는 직접 강제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디귿. 이 디귿은요, 지금까지 출제된 거랑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방향성. 이런 문제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에서, 그죠? 국가배상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물론 지금은 LH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어졌는데, 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이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아니라고 했죠? 공무수탁 사인만 포함되는 거고 그 중에 자연인만 포함되는 건데 얘는 사인이 아닙니다. 얘는 사인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예요? 영조물법인입니다. 영조물법인. 얘는 기타 공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대상물의 인도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 권한을 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이게 민간 위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 위탁이었으면 공무수탁 사인, 공무원 뭐 이렇게 뭐 고민이라도 해볼 건데 민간 위탁이 아니고요. 그냥 공무위탁입니다. 공무위탁, 영조물법인에 대해서 기타 공법상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얘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의 보조자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의 보조자는 공무수탁 사인조차 아닌 놈인 겁니다. 그쵸? 공무수탁 사인보다 밑에 놈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아예 행정주체입니다. 위의 놈이에요. 위의 놈. 얘는 아예 행정주체고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엔 부득이한 수단으로서만 발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간단하죠? 공작 뽀형의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행정대집행의 요건입니다. 대집행 실행에 대한 항거가 있을 경우에 실력에 의한 항거의 배제는 대집행 실행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력 행사에 대한 문제죠. 실력 행사의 문제는 행정조사와 대집행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내용이 서로 다르긴 했었습니다만 대집행 쪽에서는요. 실력 행사 이건 직접 강제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 강제의 문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저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거나 아니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서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항거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은 것은 행정소법 제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해서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된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려고 등까지 판례는 이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요.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인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 잘 보세요. 12조입니다. 12조입니다.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맞는 얘기죠. 우리 판례는 12조 2문에 대해서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 범위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문뿐만 아니라 2문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는 겁니다. 여기서 틀렸다고 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 니은과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좀 달라요. 엄밀하게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대상적으로 보시고 그 처분이 근거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근거법규에 있는 경우는 바로 원자력안전법 등 절차법규에 있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지만 법리는 똑같고 대현입이죠. 대현입.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추정된다고 봤었고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아닐 수 있는 가능성 두 개 있죠. 이 대상적 내에서 영향권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 처분이 있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예외 사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지금 이 문제 보세요. 원고 적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판례 입장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판례 태도로 옳은 거 이랬잖아요. 판례는 12조 2문을 완전히 원고 적격 문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설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협의의 소익의 고유한 논의잖아. 그렇죠? 하지만 원고 적격으로 질문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례 태도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무슨 때? 경호관계가 성립될 때. 경원자 관계가 성립될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갈 원고 적격이 있다. 그렇죠? 경원관계가 성립되면 처분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외형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 상대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가 명시하고 인정했고요. 따라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원고의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의 문제로 다퉈야 되고 일단 원고 적격은 이 얘기는 협의의 소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협의의 소익이고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틀렸죠? 틀렸고요. 이건 뭐로 보시는 거냐면 왜 이 문제가 난 2016년도 몇 년입니까? 13? 와우. 대박이네요. 그렇죠? 물론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에 대한 판례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에 지금 제3자의 거부처분 취소를 허용한 판례, 거기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벌써 주목하고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신 겁니다. 이건 뭐 3년 뒤 상황을 예상하신 거네요. 그렇죠? 선견지명의 끝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게 되면 경원자가 지금 취소가 안 된 상태입니다. 허가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다시 재우열 심사를 통해서 제3자가 1%라도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의의 소욕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16년도 판례였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 판례가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만 협의의 소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일반적 기준이 그 전 판례 여기다가 한번 꽂아보시게 되면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협의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고 판례식으로 말하면 원고적격이 없는 겁니다. 판례식으로 말하면 이문도 원고적격이니까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상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 의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면 괜찮지. 의사면 괜찮아. 직접 가면. 근데 대한의사협회는 단체소송입니다. 단체 이름으로 제기한 단체소송이고 지금 의사협회 단체의 법률상이익이 직접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단체소송은 아니지만 이기적 단체소송입니다.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고 이건 민중소송이죠. 민중소송, 민중소송적 항고소송, 즉 객관적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된다. 그렇죠. 법 이론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이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계고 아닙니다. 계고 아닙니다.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독촉입니다. 독촉입니다. 독촉이라는 것은 계고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부가처분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내고 있어서 강제징수 들어간 겁니다. 강제징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집행위 계고랑 똑같이 1차 계고 처분, 2차 계고 처분 아님 이게 1차 독촉 처분, 2차 독촉 처분 아님 이 구도 성립되고 지금은 최초 독촉, 1차 독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소 통지, 처분 맞다.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이죠. 반복 부과 가능하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고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고는 그쵸? 하명 하나에다가 1차 계고 부가 하나, 그 다음에 2차 계고 2차 부가, 3차 계고 3차 부가, 4차 계고 4차 부가. 계고는 부가처분에 언제나 딸려와야 되고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의 취지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과거를 향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제도가 또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조심하세요. 문제가 좋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되면 우리 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 협의의 소액입니다. 그건 협의의 소액인 것이고 이거는 외부에서 다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 철거명령, 보수명령 할 수 있고 불이행하게 되면 철거명령 불이행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건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직접.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한테 만약 소송을 제기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기속력으로 행정청한테 이와 같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쥐가 하는 건 괜찮습니다. 쥐가 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각도를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국회직 8급 오늘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 고시, 이거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우리 아까 재개발과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는데요. 맨 마지막 5단계가 뭐죠? 이전 고시입니다. 이전 고시입니다. 이거는 권리의 교환 분합이죠. 환권입니다. 환권 처분, 분양 처분이라고 말을 하죠. 분양 처분, 이전 고시 같은 말입니다.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외부에 고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새로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양처분, 이전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의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상이익이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앞에서 계획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항고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분양처분 나올 때까지죠. 분양처분 나올 때까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그 조합원들 중에서 누구한테 몇 평에 어떤 환권을 해줄 것인지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쭉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틀어버리면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지기 때문에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관리처분을 깰 수 없습니다. 협의의 수익이 없고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9.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에 석탄 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이게 뭔지 생각하세요? 이게 특허겠습니까? 석탄 가공을 너만 할 수 있다라는 독점적 권리 설정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특허의 성질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금지 해제입니다. 금지 해제니까 가능성 허가.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아닙니다. 권리 설정 아니죠. 허가도 권리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원래 헌법상 권리, 인정되고 있던 권리가 회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성적 행정의 성격 일부 갖고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 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기존 업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기존 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가능성 허가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경제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이건 뭐예요?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죠. 거리제한 규정이 둘 다 경업자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경원자도 경원자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여기도 경업자도 경업자에 대한 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조심하시면서 둘 다 허가인데 거리과당 방지죠. 거리과당 방지. 세 번째 것은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의 근거 및 관련 법규인 9.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 딱 보는 법명을 보는 순간 느껴야 됩니다. 법률명을 보는 순간 공장을 설립한다고요? 그렇다면 환경이 파괴되겠네요. 환경이 파괴된다면 내용 몰라도 환경이 파괴된다면 그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겠네요. 바로 땡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외적인 다른 단서는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공장을 설립한다, 환경상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설립 승인 처분과 그 후속 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이기까지도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뭘 길게 말을 했는데 사익보호 취지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따라서는 뭐 필요 없는 얘기죠.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 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 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소송 요건을 왜 증명하는가? 왜 입증하려고 드는 것인가? 그런데
입증하면 좋은 겁니다. 입증하면 좋은 겁니다.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 심사 사항으로서 직권 증거조서와 직권 탐지가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입증을 해주면 법원의 입장이 편한 겁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아닙니다. 면허받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의해 동종 영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징금부가 처분에 취소를 한 재결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왜 낸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들, 교수님 교과서들 같은 경우 이게 예외적인 판례예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전부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부 인용 재결을 다투고자 하는 재결의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다투고자 하는 재결의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도 당연히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라고 한 판시가 있어요. 그게 보통 기준 판례입니다.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원고적 격을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재결의 제3자가 전부 인용 재결을 다투고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여지기로는 그 외형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둘의 차이는 뭐죠? 둘의 차이는 그것이 처분의 상대방이었냐 아니었냐 이겁니다. 처분의 상대방이었냐 아니었냐. 우리가 재결의 제3자에게 원고적 격을 인정할 때 행정심판이 제3자 심판이고 행정소송이 제3자 소송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3자 심판의 제3자 소송, 이럴 때는 재결의 제3자, 즉 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 격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왜? 그 취소 재결에 의해서 본인의 기득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부 인용 재결에 대한 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오늘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 내용인 것이죠. 대통령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법과 같이 대통령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대통령이 하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청심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 2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조 2항을. 근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협의를 거친답니다. 협의를 거친다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이건 4조 1항입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죠. 공정한 심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나 이게 바로 특별행정심판 절차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 140조에 있는 이 신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특례, 특별행정심판 절차와 행정심판의 특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4번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행정심판법 3조 1항입니다.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이니까 특별법에 없는 내용은 보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법이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죠? 22번. 22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이고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문제로 강론입니다. 고유한 강론이고요. 나올 가치도 없는데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읽어두시고 이걸 따로 제가 해설을 할 건 없습니다. 설명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이상이라는 부분 하나, 대도시 준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치구 말고 뭐도 있다고요? 자치구 말고 구 같은 게 예를 들어 수원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러면 수원시 안에 있는 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건 뭐예요? 그냥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죠. 그 정도 내용일 뿐인 겁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고 설명이 필요 없으며 고유한 강론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수용의 수용재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수용재개를 하면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토지 수용재개로 이해를 하면서 취득이라는 부분, 토지 취득이라는 수용재개과 보상재개과 양쪽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수용재개에 대해 취소를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우선 수용재개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구 토지 수용법에 따르게 되면은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능했었고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만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우선 가능하고요. 우선 행정심판 이의재결 안 거쳐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니까 원처분 소송 가능한데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특별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특별 제소기간. 이의재결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 소송 들어갈 때 60일. 그 다음에 이의재결 거치고 소송 들어갈 때 30일 이렇게 30일, 60일의 특별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의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쳤다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건 재결주의죠. 재결주의가 지금은 아니죠. 필재필 격일증입니다. 필재필 격일증. 현재는 재결주의가 원처분 중심주의로 바뀌었고 필요주의가 임의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로 다투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의 이의재결을 거쳐야 된다. 2번은 재결주의에 대한 것을 말했고 3번은 필요주의에 대한 말을 했는데 둘 다 틀렸죠. 둘 다 지금 현행 토지보상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송, 증액 청구송이죠. 항고송의 일종이다. 형식적 당사송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럼 당사송입니다. 그러면 당사송입니다. 항고소송 아닙니다. 항고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 수용재결 당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뭐 능력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24번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재산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봐도 공법관계가 맞고요. 미지급된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지급 청구 이건 뭘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항고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아예 안 주면 항고송이죠.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당사송입니다. 당사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지급결정이라는 게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준법률 행위적 형식소 확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송은 공법관계입니다. 시립합창단원, 무용단원, 위촉, 해촉 다 전부 다 공법상 계약, 당사소송, 공법관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이건 뭐예요?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은 이거는 처분이 맞습니다. 수인 하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따른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 이거는 사법관계죠. 이건 사법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정된 손해배상금입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 이거는 사업 인정 이전에 16조이든 사업 인정 이후에 26조이든 우리 판례는 전부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까지네요. 4개입니다. 마지막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기부 체납 조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법상 해야 되는 것이죠.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 행정행위로 본다. 그렇죠. 그 부관이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증여계약 뭐 이런 사법상 계약 이런 게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 부담을 불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철회를 하지 않은 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종기나 해제 조건과는 다른 것이죠. 부관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의존돼서 바로 소멸하는 것은 기한과 조건이 되는 것이고, 부담의 경우에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에 붙인 부담은 특별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여서 그것이 위법해졌을 땐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기타 부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형식상 부관부 행정의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무슨 말이에요? 소송 재판 단계에서 대상 적격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 판단한 내용이 서로 다르죠. 다르다 부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인정 안 하고 있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소송물이 달라지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소송의 형식은 없습니다. 이건 학설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판례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4개가 있죠.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후 부관이 사후 변경이, 부관의 사후 변경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까지에다가 이게 제한적 긍정설인데 판례가 하나 추가한 판례는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철회하는 것보다는 부관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법적 근거 있을 때, 동의를 받았을 때, 유보가 되어 있을 때, 사정 변경이 있을 때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부관의 한계 중에 시간상 한계, 사후 부관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국회직 8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